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겪은 아픔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작년 겨울날 한참 깊은 잠에 빠질 시간에 남편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일어나길래 화장실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워낙 잠기가 밝았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간 남편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는데 핸드폰은 안방에 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뒤 뒤척이고 있는데 금방 들어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간을 넘어가자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찾게 되었어요. 혹시 차에 간 줄 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딱히 갈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할 만한 장소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 빼곤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라 혹시 제가 모르는 우울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제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길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동네를 돌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죠. 큰일이 생겼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무사하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뽀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말도 없이 지금까지 어디 나갔다 온 거야? 걱정돼서 한참 동안 찾고 있었잖아. 조금만 늦게 연락 줬으면 경찰에 신고할 뻔 했다니까? 무슨 일 없는 거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 거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그냥 겨울이고 날도 추운데 몸이 너무 뻐근한 것 같아서 잠깐 목욕탕에 다녀왔지. 괜히 당신 깨우고 싶지 않아서 몰래 다녀오려고 한 건데 나를 찾겠다고 밖에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들어올 텐데 핸드폰이라도 가져갈 걸 그랬네. 어차피 탕에 들어가면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고 나간 건데. 다음에는 내가 미리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눈 좀 붙여. 나는 곧 출근해야 되잖아. 남편은 목욕탕에 다녀와서 배가 고픈지 냉장고를 뒤적거리길래 제가 상을 차려준 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새벽에 목욕탕을 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내 남편은 며칠에 한 번꼴로 목욕탕을 다녀왔었어요. 시간대는 항상 비슷했는데 저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근육이 자꾸 뭉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전체가 주저앉는 거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번 내어주었고 보약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뿐인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었네요. 그래도 신경 좀 써주니 몸의 활력을 다시 되찾은 듯 점점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 딸들도 새해도 찾아온 김에
같이 목욕탕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결제를 하며 사장님과 새해 인사를 주고받다가 남편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자주 왔었다고? 우리 남편이 낮에 관리하고 내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새벽에 목욕탕에 오신 분이 5손가락에 꼽혀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하겠어? 동네에 목욕탕이 여기밖에 없잖아. 민서 아빠가 우리 목욕탕 왔다고 그래? 그이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마다 목욕하고 왔는걸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뭉친 몸을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사장님 목욕탕에 다녀왔었는데 그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요. 정말 민서 아빠 여기 안 왔어요? 내가 민서 엄마네 가족 불화 만들려고 거짓말 하겠어? 우리가 얼굴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잖아. 확실하게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봐. 목욕탕 사장님과 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애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갔다가 안부차 인사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잠시 꺼낸 것뿐인데 사장님은 남편이 목욕탕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무언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데 애들이 목욕탕에 언제 들어가냐고 보채길래 오만 가지 생각 속에 애들을 씻기고 겨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시간 동안 남편이 겨우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간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남편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온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했었고 어김없이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다녀온다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목욕탕 가는 거 지겹지도 않아? 당신 요즘에는 거의 매일 다녀오잖아.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도 되지 않겠어? 새벽만 되면 다녀오니까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절을 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 나도 지금 패턴으로 살고 있으니까 건강도 다시 되찾은 거지. 당신 힘들까봐 애들 자는 거 보고 아무 방해 없이 혼자 다녀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목욕탕은 집 앞에 있는데 혹시 먼데 다녀? 간단하게 목욕만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요즘 들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집 앞에 있는 목욕탕 다녀오는 거지. 동네는 한 군데 말고는 없잖아. 요즘에는 눈도 좀 붙이고 와서 좀 늦는 것 뿐이야.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목욕탕에서 또 집에 들어오면 잠은 언제 자? 차라리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들어오는 게 낫지.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럼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늦지 않게 올게. 남편은 저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와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남편의 거짓된 행동을 보고 있으니 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아이 낳는 것도 미룬 채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며 달려왔었고, 그렇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뒤늦게 아이를 가져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행동들을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곧 무너질 걸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만 내리치며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현관문을 열고 몇 시간 뒤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자고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남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살핀 뒤 주방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려고 다시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목욕탕으로 달려가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께 새벽에 남편이 왔냐고 물어보니 온 적이 없다면서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냐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며 부탁을 했고 사장님은 목욕탕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남편은 정말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부터 저도 결정을 해야 했기에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어떠한 증거물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역시 어김없이 남편이 새벽에 목욕탕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뒤따라가기로 마음 먹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목욕탕을 다녀온다는 말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뒤따라 가려 했는데 남편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분명 아래로 향해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왜 바로 위층에 멈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비상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간 뒤 2개의 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둘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미련하게 비상계단에서 숨죽이며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 갑자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을 제 핸드폰으로 담게 되었고 남편의 배신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오빠 말대로 바로 위층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말만 하루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해놓고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잖아. 나도 이제 이런 관계 지겹다고. 내가 왜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밖에서도 만나긴 하지만 집에서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그게 부부인 거지. 지금은 그저 동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냥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걱정하지 마. 들킬 일은 전혀 없어.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일자 무식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봄이 지나가기 전에 정리하도록 할게. 나도 지원이랑 같이 살고 싶지. 이런 생활 유지하고 싶겠어?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오빠 믿고 좀 더 기다려봐. 준비되면 얘기해 줄게. 일단 서둘러 출근해야 되니까 좀 이따 전화로 통화하자. 사랑해. 남편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문이 닫힌 내연녀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동안 저를 속인 두 사람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 국거리를 대충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며 많이 당황한 얼굴로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온 거야? 당신 원래 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들고 있는 거 뭐야? 마트 다녀왔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침 차려주려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힘내서 일할 수가 있잖아.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 밥 먹고 갈 거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먹고 갈 것 같아. 조금만 늦으면 출근 시간 겹쳐서 차 엄청 막히잖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먹고 갈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살아도 되는 거야? 사랑해, 여보. 남편은 두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대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실체를 알게 되니 더욱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대학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다른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죠. 그동안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 둘을 키우면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아내를 남편은 저를 돌대가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의 행동은 조금도 변함없이 새벽만 되면 바로 위층에 있는 내연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모든 걸 녹화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증거물을 전부 다 모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배신감의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는데 반복되는 생활을 보내다 보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동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모든 걸 폭로하고 두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망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하길래 고깃집에 들려 저녁을 먹인 뒤 양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뒤에서 저와 부딪히게 되었고 제 손을 잡고 있던 딸들과 넘어지게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고개를 들어 저와 부딪힌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연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무서웠는지 눈물을 터뜨렸고 내연녀인 걸 알면서도 애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부딪혀놓고 왜 그쪽이 화를 내는 거죠?
애들이 넘어진 건 안 보여요?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가셨나? 여기 길을 아줌마랑 애들이 전세 냈어요? 왜 셋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몸이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죄송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살다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기본 개념은 지키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애들이랑 손잡고 간다고 길 전체를 막고 있었다고요? 옆에가 널찍하게 남아있는데요? 어디서 되지도 않는 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딱 봐도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같은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하셨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일자 무식 같아서요. 이런 사람이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혹시 정신질환 있는 건 아니시죠? 무슨 일이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멀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저기요, 누구신데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애들도 있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워낙 개념이 없는 아줌마라 이번 기회에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줘야 한다고요. 제 눈앞에서 둘이 서로 뭐 하는 짓인지 연기를 하고 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연녀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몸을 돌려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연녀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이 대놓고 내연녀 편에 섰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내연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길래 그만하고 싶다며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제 몸을 돌려 세운 뒤 길을 막고 있던 건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내연녀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에 봐왔던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내연녀는 마누라 관리 잘 하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에 애들은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네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맞아야 할 행동을 했으니까 손을 올린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라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볼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 여자 앞에서 나보고 사과하라는 게 제정신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전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그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니? 나는 애둘 낳고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그 여자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하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참고 사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여태껏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여자 데리고 살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 배부른 줄 모르고 감히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됐고, 그냥 갈라서자.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지겹다고. 지금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결국 이거였어? 당신이 원하는 게 나랑 이혼하는 거였냐고? 어쩐지 둘이 연기가 너무 어설프더라니.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니?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 속고만 살았을 줄 아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말 다 했지? 이거 보라고. 여태껏 당신이 나 몰래 윗집에서 좀 전에 그 여자랑 놀고 먹고 다 했잖아.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온갖 몸에 좋은 음식 갖다 바쳐 먹였더니 힘은 엄한 데 가서 쓰고 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이 나한테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 바로 전송 버튼 눌렀다고. 남편은 급하게 제 핸드폰을 뺏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전송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사색이 든 얼굴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말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황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네요.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뒤 어쩔 줄 몰라 하며 온갖 고민을 하고 있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몸을 피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절대 원하는 대로 놔둘 수 없어 위층으로 올라가 내연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남편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손부터 날아가셨어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한테 온 이 영상들 전부 다 뭐니? 너희들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데? 작년 겨울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목욕탕을 다녀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욕탕이 아닌 다른 여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온 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엄한 데에서 매일 밤 몇 시간씩 힘쓰고 와서 체력이 딸린 거였네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위층에 지금 이 사람이랑 바람난 여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려 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 제 머리채를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저를 거침없이 막대하는데 그걸 애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본초인 저한테가 아닌 위층에 살고 있는 여자한테 사랑을 쏟았다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배신 그대로 돌려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냐? 한눈 파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증오한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애비의 말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랑 놀아놨단 말이야? 이놈이 진짜 정신 나갔어? 당장 그 여자 불러와. 면상 좀 보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이미 내연녀는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한 상태였어요. 가족 모두는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그 사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라 제 화는 더욱더 끌어올랐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아픔을 겪게 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둘이 합심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으면서 둘이서 연기를 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에겐 연락이 없었고 회사에도 찾아가 봤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한 뒤 이혼을 준비했고 도망쳤던 남편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미 애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 보내놨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왜 가정을 깨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느끼지 못한 색다른 감정이 새롭게 다가왔고 나는 그런 느낌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또 얼마나 긴장되고 스릴이 있는지 당신을 속이는 분위기를 언제부터 즐기게 되었고 점점 더 자극적인 상황이 필요해서 내가 만나고 있던 그 여자를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 오게 만든 거야.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어. 그동안 이중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잖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 의자료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 알지? 알았어도 끝까지 모른 척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혼인 파탄자인 거야. 알겠어? 더는 미련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남편의 말에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어요. 사람 마음 갈 때 같다더니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다 이루어졌지만 내연녀는 끝까지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셨어요.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으니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차를 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시부모님을 뒤따라갔는데 눈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했는지 저희 가족을 막아서려 했는데 시모가 당장 비키라며 신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무실의 문을 열자 그곳은 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내연녀가 깔끔한 정장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앉아있는 내연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자가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자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 사람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냐고요? 이 날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이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최종 면접? 네 인생이 오늘 최종 종착지다. 평생을 뒤따라 다니면서 못 살게 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 아니라 세상 떠나는 날이다. 남편 관리 못한 건 저기 못난 아줌마 탓이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 손 좀 놓고 얘기하세요.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다고요. 오빠, 이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빨리 좀 도와달라고. 너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지? 나는 지금까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어. 그런데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망쳐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면접을 보러 와? 오늘 너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저희 가족 전체가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걸 망쳐버린 내연녀는 백목처럼 굳어버렸고, 내연녀는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고 내연녀가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곤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시모 덕분에 제 속에 있던 모든 걸 머리채 잡고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걸 걸어서라도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에 법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내연녀는 남편을 버리고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찾겠다며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네요. 시부모님은 쓰레기 같은 아들 없어도 된다며 손녀들만 보고 싶어 하세요. 정신 못 차린 놈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시댁 재산도 전부 손녀들에게만 물려줄 거라며 손녀들 얼굴만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 모든 광경을 본 제 딸들에게 미안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인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좋은 분위기 속에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벌어졌어요. 그 사람과 둘이서 잠깐 공원에 들려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잠깐 나누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몇 년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집안 분위기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기분으로 부모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모든 걸 망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눈치도 없는 언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네요. 너는 오래간만에 언니 얼굴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난리치고 몇 년 만에 나타나 놓고 반갑게 맞아달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나는 지금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다고. 아빠는 왜 언니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소금이나 한 바가지 부어버리셨어야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형부는 안 데리고 왔나 봐?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찾아온 이유가
돈 좀 달라고 찾아온 거란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는 거니? 네가 먼저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니겠어?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무슨 용서야? 나는 딸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산지 오래야. 네가 먼저 인연을 끊자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너한테는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벼서방한테도 꼭 그리 전해라.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내가 그래도 큰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수 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먼저 찾아왔다는 건 그래도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러니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얘기한 금액 맞춰주세요. 아빠, 엄마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언니가 저희 가족과 몇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형부한테 문제가 컸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는 언니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어 버렸죠. 형부는 언제부터인가 노름에 빠져서는 언니 모르게 집까지 홀라당 해먹어서는 저희를 속이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왔다는 명분 하나로 분명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형부는 다른 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언니가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형부가 노름을 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아빠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낀 뒤 언니와 형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형부의 양쪽 손에는 한가득 짐이 있었고 부모님 집에 눌러붙어 살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당황하신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자 그제서야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셨죠. 아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할 두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았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 한마디를 꺼냈었죠. 장인어른, 제가 누구예요? 서울대 나온 남자 아닙니까? 분명 제가 계산한 공식대로라면 많은 돈을 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빚도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집안의 가장인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며 일하려고 서울대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돈 한번 만져보려 했던 건데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신세 좀 지려는 거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인생은 파도라잖아요. 쓰러질 때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셔놓고도 모르세요? 자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속여왔는데 더 이상 뭘 믿어 달라는 거야? 인생은 파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한테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돈까지 가져가더니 그것도 홀랑 헤쳐먹었으면서 뻔뻔스럽게 이 집에서 들러붙어 살겠다는 말이 정상인가? 너는 꼴의 남편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었는데도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었어? 정말 한심하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빌려간 돈 다시 가져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겠니? 서울대 사이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우리는 좋아서 이 집에 온 줄 알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거라고요. 이미 시부모님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희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재미로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건데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머리를 믿고 있어요. 언젠가 분명 큰 건 하나 물어올 거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저를 내친 거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어쩜 이렇게까지 매몰차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형부와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욕먹을 행동을 한 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눈에 힘을 주는 모습에 저 또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 이상 참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가 난리를 치면서 언니와 형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쳤네요. 그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연락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엄마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잠 한숨 못 자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한동안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술을 드셨죠.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인사시켜드린 날이었고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이요, 며칠이 지나고 언니가 정말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형부와 함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쳤지만 언니는 끝까지 문 밖에서 난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죠.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고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만 형부는 할 말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거실 안쪽으로 들어와 무작정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언니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더니 부모님께 서둘러 앉아보시라며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너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할 텐데 우리가 왜 자리에 앉아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표서방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건가? 자네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장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죠. 정말 좋은 건수 하나 물고 왔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실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이 좀 한번 믿어주세요. 이번 일 잘 되면 빌려갔던 돈만 갚겠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만큼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드릴 거라고요. 그러니 진정 좀 하시고 저희 말 좀 천천히 들어봐요. 형부는 서류 봉투에 있던 꽤 많은 자료들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형부가 입이 마르도록 정신없이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며
저희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계산 공식까지 꺼내면서 부모님 지갑이 열리게 하기 위해 온 정신을 다해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은 이미 귀를 닫아버리신 상태라 더 이상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네요. 언니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확인했는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해줄 수 없다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갚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왔겠니? 그리고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이미 신용을 잃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볼 건데?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래도. 언니와 형부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만나도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었어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는 누구 하나 다칠지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까지 부모님 편에 서서 형부와 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면서 되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부모님과 저는 너덜거린 상태로 넋이 나가버렸고 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며 그동안 조사했다던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 고작 한다는 얘기가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적이 흐르던 침묵 속에 엄마는 당장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며 아빠에게 재촉을 하셨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서둘러 정리를 하겠다며 언니 내외와 엮이지 않으려고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었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의 상견례는 점점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형부와 언니 몰래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 간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언니와 관련된 일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다행히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장소에 가기 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상견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형부와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좀 늦었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이 언니고 이 사람은 재경이 형부예요. 엄마, 설마 저희 온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상견례인데 나도 당연히 참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급하게 이사 가시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요. 동생 결혼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셨던 거구나?
저희도 그 정도는 납득해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 큰딸과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너희들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양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동생 결혼 망치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나오지 못해? 장모님, 저희도 한 식구인데 너무 매몰차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엄연히 저는 이 집안의 큰 사위라고요. 저도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다고요. 오늘만큼은 저희 휴전하시죠? 형부와 언니는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을 불러 두 자리를 세팅해 달라며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고 부모님께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꾹 눌러 참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저희 부모님께 괜찮다며 자리에 앉아주길 바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예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으셨고 형부와 언니는 걸신 들린 것 마냥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언니가 예비 신랑에게 입을 열었고 다짜고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방금 내기가 잘못된 건가? 확실하게 고졸이 맞는 거예요? 너는 언니가 결혼한 걸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고졸밖에 안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언니는 그래도 네가 명문대 정도는 나온 남자를 붙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언니 봐봐. 너희 형부 서울대 나왔잖아. 거기에다가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이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고졸밖에 안 나온 머리로 도대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꺼내는 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무조건 현실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력이 안 좋은 사람 많이 봐왔는데 맨날 생활에 쪼들려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비 동서인 자네가 고졸이라는 말에 나도 솔직히 표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께선 나보다 더 큰 실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고졸자가 사회에 나와서 벌어봤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겠어? 가끔 기름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하겠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제발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 망치지 말고 그만 좀 나가주세요. 언니도 나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돈을 안 주신다고 어떻게 내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해? 재경아, 진정해라.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집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참고만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돈분들께서 너무 인자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흔들었을 건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재경이가 잘 자라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집안의 장녀가 서울대 하나 보고 좋다고 데려와선 결혼하겠다며 들들 볶았을 텐데 마지못해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사위라는 놈이 집도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거짓으로 돈까지 빌려가서는 그것도 홀라당 까먹었는데 뭘 더 빨아먹으려고 초대받지 않은 상견례까지 나타나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어차피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하던 얘기나 마저 하시죠. 원래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답이라니까요. 언니는 예비 시모의 막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면서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 하자 시모가 신랑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언니 얼굴에 똑같이 물세례를 퍼부으며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뒤엉켜 언니와 시모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온갖 막말을 주고받으며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형부가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는 순간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미 양가 집안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바닥에 널브러진 소품들이 뒤섞여 버렸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급하게 달려와 중재하면서 그제서야 모두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또 다른 전개에 형부와 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지를 제가 집어들어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는 순간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언니와 형부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왔는데 김순경,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여기 있었어? 오늘 상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경찰? 그게 무슨 말이야? 거절도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희가 경찰이신지도 모르고 너무 들이댔나 보네요. 개념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족의 이미지? 그딴 거 옛날에 갖다 버렸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여기서 난리치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배상해주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사부인,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난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큰 장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는 받아야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들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살다 이런 부류들은 처음 봅니다. 잠깐, 경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냥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서까지 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니까.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는 거지. 서울대 나온 형부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봐요? 가서 잘못된 건 처벌받고 깔끔하게 해결 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경찰서 가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형부와 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견례장에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강제 연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기친 돈은 전부 다 노름으로 탕진을 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급격하게 생활이 안 좋아지자 몇 년 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자료들로 또다시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여전히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좋은 머리를 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리가 좋은 형부는 남들과 다른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친 금액의 액수도 상당했었어요. 언니도 형부에게 물들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을 들였다가 잡히게 되고 말았죠. 형부와 언니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재판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네요. 저희도 내년에 1월에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신랑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형부와 언니를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경찰이라서 오히려 든든한 것 같아요. 형부와 언니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에 마음이 놓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건 그때 당시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었는데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필 그날이 새롭게 시작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가 상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와 정체 모를 남자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급하게 뒤를 따라가 현장을 확인한 순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아내와 처음 본 남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려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남자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린 주먹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던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이 터진 남자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이미 아내는 제가 아닌 주저앉아 있는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돌진하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제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 버렸었죠. 아내는 몸을 떨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분노한 얼굴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뺨을 올려 붙인 아내의 눈빛이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제 손이 아내에게 향하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저와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며 옆에 있던 남자와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며 10살밖에 안 된 아들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10년간 지켜온 가정을 버리고 저놈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현성이는 무슨 잘못이길래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고작 10살밖에 안 된 그 애가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가 이게 사는 거야? 10년을 살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에 빚에 쪼들려서 모이지도 않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대는 게 사는 거야?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더 이상 당신 말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내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현성이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된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자는 저와 다르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흙먼지로 얼굴과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죠.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옆에 있던 남자를 부추기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네요.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절망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장님께 사정을 대신 얘기해 주면서
저는 그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발버둥이었을 뿐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저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결국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돈 맛을 보게 돼서 그런지 가정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은 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저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아들은 배가 많이 고픈지 제 눈치를 보며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걸 찾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아픔은 뒤로 한 채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안 정리며 아들의 뒤를 봐주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잠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늦은 새벽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는지 제 앞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알았는데 더 이상 숨겨봤자 뭐 하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고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안 쳐도 돼. 서로 각자 편하게 좀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끝내 당신은 10년을 함께한 나와 현성이보다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네. 언제부터였어? 그놈을 만난 게 얼마나 된 거냐고. 1년 정도 됐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남자가 당신한테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접근하겠어? 10살이나 된 아들까지 딸려있는 당신을 누가 정신 나갔다고 데려가겠냐는 거야.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잘해주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놈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즐기고 있는 거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왜 아직까지 철없는 어린애처럼 구는 건데?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사람은 원래 변하기 마련이야.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돈까지 많은데 내가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이미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했었지만 아들이 받게 될 상처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을 아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주길 부탁했고 아내도 처벌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의견에 따라 주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처가댁에 쳐들어가 난리를 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한 번은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모님께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먼저 꼬신 게 누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 내 아들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돈 많은 남자 나타났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내 아들을 배신해? 이제 와서 어쩌려고요?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뭘 바라시는 건데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박서방이, 아니 그쪽 아드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말지. 왜 10년 뒤에 호강시켜준다고 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안겨주냔 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 아드님이 먼저 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없이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약속한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사도는 약속한 거 전부 다 지키고 살진 않잖아요. 내 아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만 번 거르지 않고 앞만 보며 뛰어왔어요. 그런 노력을 알면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혼했다고 어떻게 시애미한테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죠? 얼굴 봐서 좋을 거 없는데 이혼한다고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딸이 알아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박서방 왔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내가 분명 뒤처리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난리를 만들어? 자네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알아서 잘 수습해야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주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믿고 가정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다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분명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저희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두 번 다시 절대 나타나지 말라며 큰소리 치시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못 살 것 같더니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변화된 삶을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일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요. 무슨 용건이 더 남으신 건가요? 최근에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되죠? 현성이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보채는데 저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자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쩐다. 내 딸이 지금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 돈 많은 남자랑 여행이나 갔겠죠.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처신하겠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혹시 내 딸이 갈 만한 곳은 없는 거야?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래.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남남이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데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돈 많은 그 남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럼 대충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더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문 닫겠습니다. 내 딸과 만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 한 통 없다는 말과 함께 많이 불안하셨는지 장모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셨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었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처는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그 기간이 충격적이게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금방 다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이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모를 의문만 남겨둔 채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재력이 좋은 남자의 존재도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 10년간 자기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장인 장모님은 마음의 병이 심하게 왔는지 장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장인어른이 그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네요. 자기 딸을 찾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세상을 떠났으니 분명 눈도 쉽게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를 시작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저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전처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던 도중 은행 365 코너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옷깃을 잡으며 밥값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다 뜯어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현금이 없던 터라 10만 원을 뽑아 건네주었죠. 돈을 받은 여자는 1,000원도 아닌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근처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녀를 내치면서 점심 장사 말아먹을 작정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단골인 제가 사장님과 좋게 대화를 나눈 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건물 밖에 있는 테이블에 따로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음식을 내어주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내어진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데 거뭇거뭇한 얼굴이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이게도 10년간 자취를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저희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붓고 있던 한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저를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황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저희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장님을 따라다녔던 노력을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회장님은 저희 업체와 계약을 하길 원하셨고 일정이 잡힌 대로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을 버리고 잘 살겠다며 떠나간 아내가 10년 만에 나타나 불황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식사를 끝낸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듯 저에게 또 다시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 또한 잃어버린 눈빛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제가 겪은 아픔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다행인 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저를 순순히 따라왔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자 집에 있던 아들이 자기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에서 나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고 경악을 하셨네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왜 집으로 데려왔냐고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저희 가족은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도 몇 바늘이나 꿰맨 흉터가 남아 있었죠. 10년간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몸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씻겨준 뒤 데리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씻기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저희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해 준 뒤 아내를 데려갔던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0년 전의 기억뿐 아무런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분간 저희 가족이 보살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모를 단서가 입고 있었던 옷에 남아 있을까봐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이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도 찾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니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적 쇼크가 온 상태라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남을 깨워서 어디론가 데려간 뒤에 이용하는 수법이었고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며 제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당한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에는 아내가 어디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는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내가 정신이라도 온전하면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기약도 없는 상태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던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부터 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회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는 밝아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 만큼 했다고 전철을 놓아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그건 자기 업보인걸. 자기가 결정한 인생길이잖아. 엄마는 네가 또다시 현성애미랑 엮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온전치 않은 쟤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현성이 엄마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일 때 얘기고 10년 전에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차없이 등을 돌렸는데 만약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성공한 인생 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엄마는 현실을 얘기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앞날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는데 쟤 때문에 틀어지는 건 엄마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보내주도록 해라. 가끔 시설에 찾아가 잘 지냈는지 그것도 보려고 하지 마. 예정이 원래 더 무서운 거니까. 시설에 가면 알아서 잘 살아갈 거다. 우리 집안이 이제서야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또다시 불행을 겪게 된다면 엄마는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구나. 아직까지도 며느리가 너한테 주었던 그 상처는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데리고 산다 한들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겠니? 엄마가 봤을 때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거다. 이 문제는 현성이도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니? 눈물도 많이 쏟아냈었고 술에 의지한 시간들도 많았는데 정작 너를 버리고 떠난 쟤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니. 내 아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말에 저 또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엄마이긴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다시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 현성이도 과거의 아픔 때문인지 어른들의 말에 반박하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가족이 짊어지고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처가 저와 아들을 버렸으니 저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아내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네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